어머니, 오지 마세요. 제 친어머니도 아니잖아요. 민석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정숙의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지요. 가슴 한복판이 쩍 하고 갈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귓가에 윙윙거리는 소리만 남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어요. 그래도 내가 널 키운 엄마인데. 목소리가 떨려 나왔지만 민석은 이미 전화를 끊은 뒤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창가에 놓인 낡은 화분의 잎새 위로 빗방울이 떨어져 내렸지요. 그 화분은 민석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버이날 선물로 사온 제라늄이었습니다. 15년이 넘은 지금도 매년 붉은 꽃을 피웠어요. 정숙은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오늘 날짜. 민석 상견례라고 꾹꾹 눌러 쓴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옆에는 작은 하트 표시도 그려놓았지요. 아들이 검사가 되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한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지 말라니. 정숙은 천천히 옷장 앞으로 걸어갔어요. 오래된 나무 옷장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쪽에는 비닐 커버를 씌운 네이비색 정장이 걸려 있었지요. 백화점 세일 때 사서 큰일에만 꺼내 입는 정숙이 가진 가장 좋은 옷이었습니다. 방 구석 서랍장 위에는 민석의 성장 앨범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정숙은 천천히 첫 번째 앨범을 펼쳤습니다. 8살 민석의 까만 눈동자가 사진 속에서 반짝였어요. 첫날부터 차갑게 대하던 그 아이였지요. 아줌마가 이제 내 엄마야? 그게 그의 첫 인사였습니다. 23, 꽃다운 나이에 애딸린 재취자리우로 들어간 정숙에게 세상은 너무 가혹했어요. 시어머니는 날마다 본처 자식 키우는 일손으로 데려왔다며 냉대했고 동네 아주머니들은 애도 못 낳는 여자라고 수군거렸지요. 앨범을 넘기자 10살 민석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새하얀 셔츠에 붉은 넥타이를 맨 모습이 꼭 어른 같았어요. 그 옆에는 민석의 일기장을 찢어붙인 페이지도 있었지요. 오늘 엄마가 열이 나서 많이 아팠다. 내가 냉수로 수건 짜서 이마에 올려드렸다. 엄마가 울었다. 내가 잘못했나? 나도 울었다. 정숙은 그 페이지를 조용히 어루만졌어요. 민석이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러준 날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고열로 시트가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던 밤, 그 작은 손이 자신의 이마에 수건을 얹어주던 순간이었지요. 결혼 5년 차에 남편이 사업이 망하고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충격을 받은 시어머니도 6개월 후에 돌아가셨지요. 시어머니 장례식 마치고 짐을 싸서 결혼 전에 살던 동네로 돌아갔습니다. 내 아들도 아닌데 뭐하러 키우냐고 주변에서 말하길래 민석을 친척집에 맡기려 했지요. 그때 13살 민석이 정숙의 치맛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엄마, 나도 데려가줘. 그날부터 정숙의 삶은 오직 민석을 위한 것이었어요. 새벽녘 포장마차로 시작해 공장 야간 근무, 빌딩 청소부, 식당 설거지, 손바닥이 갈라져 피가 날 때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플 때도 웃으며 견뎠습니다. 민석이 공부할 수 있게 작은 골방에 책상을 마련해주고 자신은 부엌에서 얇은 이불 하나 깔고 잤지요. 민석이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을 때 정숙은 몰래 골목 뒤에서 울었어요. 그날 저녁 동네 분식집에서 소주 한 병으로 축하했지요. 기숙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장 노점상의 야채 박스를 나르며 번 돈을 봉투에 넣어 건넸습니다. 엄마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민석은 그날 처음으로 정숙의 거친 손을 잡고 울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오지 마세요. 친어머니도 아니잖아요. 라고 하니까 괘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서글펐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옷장 앞으로 걸어갔어요. 오래된 나무 옷장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쪽에는 비닐 커버를 씌운 네이비색 정장이 걸려 있었지요. 백화점 세일 때 사서 큰일에만 꺼내 입는 정숙이 가진 가장 좋은 옷이었습니다. 늘 가슴 한구석에 고이 접어두었던 기억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 민석의 감기약 사려고 없는 돈을 모아서 동전을 세던 손가락. 야간 자습 끝나고 골목길에 마중 나가던 발걸음. 동전 하나하나 모아 사준 축구공. 시장 구석 헌책방에서 찾아낸 참고서. 정숙은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목걸이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민석이가 대학 합격 후 아르바이트로 사준 진주 목걸이였지요. 목에 걸고 거울을 바라보니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55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봐야겠다. 결심한 정숙은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강남의 호텔로 향했어요. 상견례 장소를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민석의 다이어리에 적혀 있었으니까요. 호텔 로비는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눈부셨어요. 정숙은 주눅 들지 않으려 등을 펴고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김민석 상견례가 열리는 장소를. 안내원은 정숙의 소박한 차림을 위아래로 훑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2층 매화룸입니다. 하지만 지금 행사 중이라.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2층으로 향했습니다. 매화룸 문 앞에 서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얇은 문틈으로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새어나왔지요. 문틈 사이로 민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맞춤 정장을 입고 바른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목에 맨 넥타이는 얼마 전 정숙이 백화점에서 사준 것이었지요. 맞은편에는 단정한 차림의 신부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어딘가 경직되어 있었어요. 어머님은 안 오시나요? 예비 장인의 질문이 들렸습니다. 민석은 순간 굳었다가 곧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없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없다니. 이 세상에서 지워버린 것처럼. 발걸음을 물리려는 순간 복도 저편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유니폼을 입은 2 남자가 서류 봉투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오늘 안에 결혼 성사시켜야 돼. 김 검사 쪽에서 움직임 수상해. 정숙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김 검사라니? 민석은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였어요. 그리고 맞은편에 앉은 신부 아버지의 얼굴,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정숙은 주변 화분 뒤로 몸을 숨기고 그들의 대화를 더 들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이 상견례가 정상적인 만남이 아닌 것 같았지요. 가문 어른들 모두 압력 넣었으니 오늘 안에 끝내라는 짓이다. 이 혼사만 성사되면 검찰 수사 무마된다. 정숙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생각이 스쳤어요. 민석이 왜 자신을 밀어냈는지, 왜 없다고 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이건 사랑의 만남이 아니라 수사를 위한 작전이었던 거예요. 그녀는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재빨리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커다란 화분 뒤에 몸을 숨기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석에게 문자를 보내야 했지요. 아들아, 엄마가 여기 있다. 그 사람들 대화 들었다. 조심해라. 하지만 손가락이 떨려 글자가 잘못 눌러졌습니다. 정숙은 한숨을 내쉬고 다시 써내려갔어요.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정숙은 침착하게 일어났어요.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제 아들, 김민석의 어머니입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어요. 그가 귀에 단 이어피스로 뭔가 말하려는 순간 정숙은 과감하게 행동했습니다. 바닥에 놓인 화분을 재빨리 들어 그의 발 앞에 떨어뜨렸어요. 요란한 소리와 함께 흙이 사방으로 튀었지요. 어머나 미안해요. 내가 너무 긴장해서. 혼란을 틈타 정숙은 재빨리 복도를 지나 매화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지요. 민석아.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예비 신부 가족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제 아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눠야겠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안도감이 스쳤지요. 복도로 나온 민석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어떻게 여기에? 들었다, 아들아. 내가 지금 위험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도, 이 사람들이 널 이용하려는 것도. 민석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엄마는 없는 사람이 아니야. 신부 아버지, 30년 전 그 사람을 구했던 사람이지. 조태식, 그 사람을 알아. 그가 지금 저기 앉아 있지? 민석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 했어요. 이제 내 일을 제대로 해. 그리고 다시는 엄마를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 마. 정숙은 당당하게 다시 매화룸으로 들어갔어요. 모든 눈길이 그녀에게 쏠렸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예비 신부 아버지 앞에 똑바로 섰어요. 조태식 씨 기억하십니까? 1987년 인천 숭이동 하숙집에서 조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티스푼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어요. 정숙 씨?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은 어머니와 조태식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신부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정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뤄야 할 것 같네요. 제 아들이 중요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녀가 손을 들자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민석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어요. 정숙은 아들이 신속하게 상황을 장악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조직 폭력배 연루 혐의로 조사할 것이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정숙은 조용히 뒤로 물러섰어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모습을 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우려 했던 그 아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당당히 보여준 것. 복도에서 민석이 다가와 정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엄마를 지키려고,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려고. 정숙은 미소 지었어요. 엄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단다. 내가 없다고 말한 그 순간에도 엄마는 내 곁에 있었어.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가 된 후 처음 보이는 눈물이었지요. 어머니,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정숙은 민석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도 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단다. 피보다 더 진한 게 있다면 그건 우리가 함께 흘린 눈물이겠지. 호텔 밖으로 나오자 가을비가 그친 후에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햇살이 정숙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그녀의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이 더 선명해 보였지만 그 눈빛은 어느 때보다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날 밤 정숙은 돌아와 아무 말 없이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정적 속에서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똑딱거리며 흘러갔어요.
민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체포된 조직원들 조사로 밤을 새울 테지요. 정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민석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민석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청량한 샴푸 향과 함께 묵직한 책 냄새가 뒤섞인 오직 민석만의 향기였지요. 벽에는 대학 졸업장과 사법연수원 수료증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초등학교 때 받은 효행상 상장도 함께 있었어요. 정숙은 그것을 손끝으로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석의 깔끔한 필체로 가득 찬 메모장이 놓여 있었어요. 흑곰 조직 수사일지라고 적힌 표지가 눈에 들어왔지요. 정숙은 한숨을 내쉬며 앉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다니. 시선을 돌리자 책상 아래 작은 금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몇 달 전 민석이 설치했던 것이지요. 엄마, 중요한 서류는 이제 여기 보관할 거예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금고 비밀번호. 무엇일까요?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민석의 생일? 아니, 너무 뻔할 거예요. 그럼, 처음 엄마라고 불러준 날. 정숙은 손가락으로 날짜를 눌러보았지만 금고는 열리지 않았지요. 바닥에 떨어진 양복 재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습관처럼 주머니를 확인했어요. 지폐나 영수증이 남아있지 않은지 세탁 전에 항상 확인하던 손길이었지요. 재킷 안주머니에서 조심스레 접힌 메모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5.11 24.7조의 딸과 접촉 성공. 정숙의 손이 떨렸어요. 낯선 숫자들과 짧은 메모. 금고 비밀번호처럼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렀어요. 딸깍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몇 개의 서류 봉투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맨 위에는 검사시험 합격증 복사본, 그 아래 등기부 등본과 보험 증서들, 그리고 가장 밑에 얇은 갈색 봉투가 있었지요. 무언가에 이끌리듯 정숙은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검찰청 내부 용지에 작성된 문서와 빨간색 노트가 들어 있었어요. 노트를 조심스럽게 펼치자 민석의 단정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흑곰 조직 엑스파일 내사 중. 위장 접촉 진행. 다음 장을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조폭 수뇌부 직계 가족과 접촉 중. 예비 신부 양측 이름 암호화. 그리고 그 아래 정숙은 아들의 볼펜 글씨를 읽으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위장 결혼. 조직 내부 접근 위한 작전 중. 정숙의 손에서 노트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민석이 왜 그렇게 어머니를 상견례장에 오지 말라고 했는지, 자신을 없는 사람이라고 했는지, 그 모든 것이 작전의 일부였던 거예요. 어머니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정숙은 거실로 나가 베란다 창고로 가서 오래된 철제 과자 상자를 꺼냈어요. 그 시절 과자 상자는 가장 안전한 보관함이었지요. 상자 안에는 시집가기 전 어린 시절의 오래된 사진들을 모아놨습니다. 역시 거기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인천 숭이동의 어느 하숙집 앞, 정숙의 젊은 얼굴 옆에 서 있는 낯선 청년. 맞주름 바지에 허리춤 높게 맨 벨트, 뿔테 안경 너머로 불안하게 웃고 있는 청년. 그의 눈빛은 서툴지만 간절했고 그 사진 아래 연필로 흐릿하게 적혀 있었지요. 조태식. 1987년 봄. 숭이동 하숙집. 정숙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더듬었어요. 30년도 더 된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의 하숙집을 도와 일하던 시절, 그곳에 살던 조용한 법대생이었어요. 주머니엔 늘 소주 한 병, 밤마다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그 청년.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정숙은 무심코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조태식이 서 있었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떨고 있었지요. 누가 날 따라옵니다. 제발. 그날따라 어머니는 친척 결혼식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 있었어요. 정숙은 아무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그를 방 안에 끌어들였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조직폭력행위 혐의로 경찰에 잡혀갔어요. 하숙집 여자가 도와줬다는 누명까지 뒤집었었지요. 정숙은 조사를 받았고 하숙집도 곧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정숙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날마다 왜 이런 팔자냐 싶었지요. 정숙은 깊은 생각에서 깨어나 사진을 금고에 다시 넣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뭔가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메모. 조태식, 현재 조태호. 한마음 캐피탈 대표이사 그 아래로 주소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정숙은 마음을 가다듬고 금고를 닫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어둠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자 그제야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벽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12번의 종소리를 울렸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 돌아온 거예요. 그의 발소리가 무겁게 들렸지요. 거실 불을 켜자 민석은 어머니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정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 민석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넥타이는 풀려 있고 와이셔츠는 구겨져 있었지요. 오늘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에서 밑반찬과 국을 꺼내 데우기 시작했지요. 민석의 허기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동안 민석은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 얼굴은 마치 8살 때처럼 순수해 보였습니다. 정숙은 민석을 불러 식탁으로 이끌었지요. 먹어, 아들. 그리고 말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이야. 민석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뭘 알고 계신 거예요?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게 뭐가 있겠니? 민석은 숟가락을 들다 멈추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엄마, 내가 오지 말라고 한 건. 정숙은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알아. 엄마를 지키려고 한 거지. 민석의 표정이 풀어졌어요. 그는 천천히 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술, 두 술. 마치 어린 시절처럼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 안쓰러웠지요. 조태식. 그 사람이 왜 엄마를 알아봤어요? 정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30년 전 내가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야. 그리고 그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지. 민석의 눈이 커졌어요. 지금 내가 수사하는 흑곰 조직의 그 조태식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조직의 우두머리인 조태호가 된 거지. 민석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요. 6개월 동안 잠복 수사를 해왔어요. 이번 상견례도 조직 핵심부에 접근하기 위한 작전이었고요. 그런데 엄마가. 정숙은 미소 지었어요. 엄마가 내 작전을 망쳤니?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엄마 덕분에 조직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조태식이 갑자기 체포에 저항하지 않고 자백을 시작했거든요. 정숙의 눈이 커졌어요. 자백을? 네. 30년 전 은인에게 진 빚을 갚는다면서요.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달빛이 들어왔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프리지아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지요. 그런데 엄마 어떻게 오늘 상견례 장소를 알았어요? 제가 일부러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정숙은 빙그레 웃었어요. 엄마는 내 다이어리도 챙기고 옷주머니도 확인하는 사람이란다. 민석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항상 내 곁에 계셔주세요. 내가 잠시 미친 말을 했어요. 엄마를 지키려고 해도 그렇지지 그런 말을 하다니. 정숙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그가 잠들기 전 항상 해주던 그 손길 그대로. 창가에 놓인 오래된 시계가 새벽 1시를 알렸어요. 이제 좀 쉬어라.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될 테니.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득 멈춰서더니 뒤돌아보았지요. 엄마 혹시 조태식에 대해 더 아는 게 있으세요? 그 사람 과거에 관한 거요.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 숨겨준 청년, 몰래 놓고 간 선물들, 그리고 갑자기 사라진 뒤 하숙집이 문을 닫게 된 이유. 너무 많은 기억이 뒤엉켜 있었지요. 내일 이야기하자. 오늘은 너무 긴 하루였어. 민석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호기심으로 가득했지요. 내일 아침 사무실로 와주실래요? 조태식을 직접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만에 그를 다시 만난다니. 가슴 한구석이 조용히 떨렸어요. 민석이 방으로 들어간 후 정숙은 오랫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가로등 불빛 아래 은행나무 잎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지고 있었어요. 도시의 야경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지요.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낡은 페이지를 넘기자 민석의 성장 과정이 한 장 한 장 펼쳐졌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체육대회, 고등학교 졸업식. 그 모든 순간을 정숙은 혼자 지켜봤지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민석의 검사 임용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까만 정장에 단정한 넥타이를 맨 민석이 자랑스럽게 서 있었어요. 그 옆에 작은 정숙의 모습. 이전 사진들과 달리 이 사진에서 민석은 어머니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지요. 정숙은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앨범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지키는구나. 오래된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막 속에서 똑딱거렸어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테지요. 30년 전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날.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른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설친 탓인지 눈가에 푸른 그늘이 내려앉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맑았습니다. 버스 3번을 갈아타고 서울지검 앞에 도착했어요. 육중한 회색 건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정문 경비에게 민석의 이름을 말하자 미리 연락을 받았는지 곧바로 안내해 주었지요. 민석의 사무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높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수사 관련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석의 초등학교 운동회 날 정숙이 손수 만든 김밥을 먹이는 장면이었지요. 민석은 어머니를 보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오셨군요. 정숙을 맞이한 민석의 얼굴은 어제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조태식은, 아니, 조태호는 잠시 후 조사실로 올라옵니다. 어머니께서 그를 만나기 전에 몇 가지 알아두실 게 있어요.
민석은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정숙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조태호의 범죄 기록입니다. 30년간 그가 흑곰 조직을 이끌며 저지른 일들이에요. 정숙은 그 서류를 내려다보았지만 읽지는 않았어요. 대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떨어지는 빗방울이 창문에 작은 강을 만들었지요. 아들아, 그 사람. 그러니까 조태식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니?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으로선 그 사람의 과거가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래도록 묻어두었던 기억이 서서히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1987년 내가 23이었을 때 일이야. 창밖의 빗소리를 배경으로 정숙의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인천 숭이동 좁은 골목길 끝에 있는 2층짜리 목조주택. 정숙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하숙집이었어요. 방 3개에 부엌 하나, 화장실은 밖에 있는 소박한 집이었지요. 방마다 학생들이 살았어요. 공대생, 의대생, 그리고 법대생인 조태식. 조태식은 항상 조용했어요. 다른 하숙생들이 소란을 피울 때도 그는 늘 책을 읽거나 노트에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지요. 까만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항상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마당에 빨래를 널고 있는 정숙을 몰래 바라볼 때면 순한 양처럼 수줍어하곤 했어요. 그날은 비가 몹시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정숙은 어머니가 시골 친척집에 다녀오신다고 해서 혼자 하숙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늦은 시간 현관문이 요란하게 두드려졌습니다. 누구세요? 정숙이 조심스레 물었을 때 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예요. 조태식. 문을 열자 그곳에 서 있던 조태식은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왼쪽 어깨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입가에도 핏자국이 선명했어요. 그의 몸이 비에 젖어 떨고 있었지요. 누가 날 따라옵니다. 제발. 망설임 없이 정숙은 그를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장롱 뒤에 이불을 깔고 그를 숨겼어요. 큰 고무대야에 물을 떠다 조태식의 상처를 씻겨주었지요. 어머니가 상처 소독용으로 두었던 소주로 상처를 닦아냈습니다. 아파요. 조태식이 신음했어요. 조금만 참아요. 이대로 두면 상처가 덧나요. 정숙은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조태식을 간호하며 밤을 지새웠어요. 우황청심환을 물에 녹여 먹이고 수건으로 열을 내려줬지요. 그리고 밥이 떨어져 김치와 보리밥으로 죽을 끓여 한 숟가락씩 떠먹였습니다. 새벽녘 열이 조금 내린 조태식이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돕는 건 당연한 거죠. 조태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요. 이틀 후 조태식의 상태가 나아졌을 때 그는 정숙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나 법대생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속인 거였어요. 그는 사실 백호파라는 조직의 막내였어요. 우연히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곳이었지요. 하지만 최근 내부 분열이 일어나 흑곰파가 세력을 키우면서 조태식은 백호파를 배신했다는 누명을 쓰고 쫓기게 되었다고 했어요. 정숙 씨가 날 도와준 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그럼 당신도 위험해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일주일 후 새벽녘 정숙의 하숙집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조태식을 숨겨줬다는 혐의로 정숙도 조사를 받았어요. 하숙집에는 쫓기는 조직원을 숨겨주는 곳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학생들은 하나둘 짐을 빼기 시작했지요.
결국 하숙집은 문을 닫았고 정숙의 어머니는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 정숙에게 중매가 들어왔어요. 넉넉한 집에 재취부인으로 들어가면 어머니 병원비도 될 수 있다는 말에 정숙은 그렇게 민석의 아버지를 만났지요. 결혼 후에야 알았어. 그 집안이 흑곰파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정숙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 인생이 바뀐 건 그때부터였어. 하숙집 딸에서 재취부인으로, 그리고 미망인으로. 그 과정에서 얻은 건 너뿐이었단다. 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의 인생이 자신 때문만이 아니라 조태식과의 만남 때문에 크게 바뀌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지요. 그럼 아버지도 조직과 연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었어.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했는데 그 돈의 일부가 조직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나중에 알게 됐지. 그게 내 아버지를 괴롭혔고 결국 심장마비로 이어진 것 같아. 사무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창밖의 빗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젊은 직원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김 검사님, 조태호가 도착했습니다.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준비됐어요? 정숙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조태식.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조사실은 차갑고 딱딱했어요. 정중앙에는 테이블 하나와 의자 3개가 놓여 있었지요. 그리고 테이블 너머에 조태호, 아니 조태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정숙은 그를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이제는 흰머리가 섞이고 주름이 깊게 팬 얼굴이지만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 진지한 눈빛은 변하지 않았지요. 조태식의 눈이 정숙을 향하자 그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어요. 놀라움, 부끄러움, 그리고 어딘가 모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정숙 씨. 그의 목소리는 30년 전보다 한층 깊고 무거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떨림은 여전했지요. 민석은 정숙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우리끼리 이야기해야 할 것 같구나. 잠시 망설이던 민석은 마지못해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민석과 몇몇 검사들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조사실 안에는 정숙과 조태식만이 남겨졌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조태식 씨. 조태식은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다가 천천히 내렸어요. 그의 눈가에는 희미한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당신에게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하지 못했소. 정숙은 담담하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사라졌나요? 경찰에 잡혀간 후 소식이 끊겼어요. 조태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소. 내가 옆에 있으면 당신도 위험해질 테니까.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몇 번이고 접었다 폈는지 구겨진 종이었지요. 조태식이 그것을 정숙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30년 동안 간직해왔소. 정숙은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펼쳤어요. 자신이 쓴 글씨였습니다. 하숙집에서 조태식에게 남겼던 쪽지였지요. 밥 먹고 약 꼭 챙겨 드세요. 열나면 이 수건으로 이마 닦아요. 정숙. 그 아래에는 작은 꽃 그림도 그려져 있었어요. 서툴지만 정성 들여 그린 프리지아였지요. 조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덕에 살았소. 그날 국밥.
지금도 기억나오. 정숙의 눈시울도 뜨거워졌어요. 보리밥하고 김치밖에 없어서 짠맛도 그릇에 묻은 김치 국물 자국도 당신이 냉장고에서 꺼낸 깍두기도 정숙은 옛 기억에 잠겨 미소 지었어요. 반찬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당신을 봤소. 하지만 말 한마디 못했소. 당신이 나 같은 놈 때문에 곤란해질까봐. 조태식의 어깨가 떨렸어요. 그의 단단한 외모 뒤에 숨겨진 30년의 후회가 마치 댐이 무너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날 구해준 당신. 결국 내가 만든 조직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소. 당신 남편도 내 조직과 연결된 돈 때문에. 정숙은 조용히 손을 내밀어 조태식의 떨리는 손을 살짝 잡았어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당신의 아들, 내가 망가뜨릴 뻔했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석은 강해요. 그리고 정의롭고요. 조태식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30년 동안 모든 대화를 녹음해왔소. 습관이 되어버렸지. 내가 이 세계에서 살아남은 방법이기도 하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이것이 내 보험이었소. 누구든 나를 배신하면 이 녹음들로 모두 감옥에 보낼 수 있었으니까. 조태식은 USB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는 흑곰 조직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 돈 세탁 증거, 비자금 계좌, 정치인 매수 기록까지. 정숙의 눈이 커졌어요.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이 USB를 주면 당신도 감옥에 가게 될 텐데. 조태식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이미 오래전에 암 진단을 받았소. 6개월. 어쩌면 그보다 적게 남았을 수도 있고, 이제라도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었어. 정숙의 가슴이 저며왔어요. 당신이 날 구해준 그날 이후로 내내 빚진 마음이었소. 하지만 내 주변은 늘 위험한 사람들 뿐이었어요. 당신에게 가까이 가면 당신까지 위험해질까봐 멀리 있었던 거요. 조태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당신 아들이 검사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우연히 우리 조직을 수사한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소. 이제라도 그날의 은혜를 갚을 기회가 왔다고 말이요. 정숙은 조태식의 손을 놓고 USB를 집어들었어요. 이건 그 아이를 위한 일입니다. 당신이 주는 건 은혜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조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잠시 그늘이 드리웠어요. 알고 있소. 내 인생의 잘못된 선택이 당신과 당신 아들의 인생까지 바꿔놓았으니. 정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빌딩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조사실 창을 통해 들어와 테이블 위에 반짝였지요. 그래도 한 가지는 감사해요. 조태식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민석을 만났어요. 그 아이는 내 인생의 전부예요. 조태식의 입가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졌지요. 당신은 참 대단한 어머니였소. 정숙은 USB를 꼭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남은 일을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그녀가 문을 향해 걸어갈 때 조태식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숙 씨, 당신은 지금도 봄이요. 정숙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돌려 미소 지었어요. 조태식 씨도 여전히 그 청년 같네요. 문이 열리고 민석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정숙은 손을 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기 있어. 정숙은 USB를 민석에게 건넸어요.
이것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 거야. 민석은 USB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집에서 기다려주세요. 이제부터는 제 일입니다. 정숙은 아들의 뺨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내 일을 마무리해라. 엄마는 항상 내 편이란다. 민석의 눈에 감사의 눈빛이 어렸어요. 정숙은 마지막으로 조태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모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그가 품어온 무거운 짐이 이제야 조금 가벼워진 듯 했지요. 정숙은 조사실을 나와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높은 천장에서 내려오는 햇살이 그녀의 발걸음을 비추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손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눈과 하얗게 섞인 머리카락,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입가. 하지만 그 눈빛만은 30년 전 하숙집 딸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순수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강인한. 정숙은 거울을 다시 가방에 넣고 검찰청을 빠져나왔습니다. 가을비가 그친 뒤에 싱그러운 공기가 그녀를 반겼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걸음은 가볍고 당당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어깨를 짓눌렀던 무게가 조금은 덜어진 듯 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민석에 대한 믿음이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집에 돌아온 것은 오후 3시경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었습니다. 방금 누군가 다녀간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현관 앞 신발장이 살짝 열려 있었고 거실 테이블 위 프리지아 화분이 조금 옮겨진 것 같았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확실히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부엌 싱크대 위에 놓인 고추장통은 분명 정숙이 마지막으로 사용한 위치가 아니었고 냉장고 문에 붙은 메모지도 조금 삐뚤어져 있었지요. 정숙은 전화기를 들어 민석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곧 마음을 바꿨어요. 아들은 지금 중요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중일 테니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지요. 창문을 통해 아파트 앞 주차장을 내려다보니 낯선 검은색 그랜저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창문이 짙게 썬팅되어 있어 안은 보이지 않았지만 가끔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어요. 정숙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분명 조직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조태식이 검찰에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조직원들이 복수하려는 것일까요? 대문벨이 울렸어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경비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지요. 하지만 어딘가 낯설었어요. 이 아파트 경비원은 대개 나이든 이동준 아저씨인데 이 사람은 훨씬 젊고 건장해 보였습니다. 정숙은 인터폰을 받지 않았어요. 대신 부엌 서랍에서 가위를 꺼내 몸에 지닌 채 조용히 방 안에 숨었습니다. 민석이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었지요. 10분쯤 지났을까 다시 벨소리가 울렸어요. 이번에는 더 길게, 더 강하게.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이번에는 배달원 복장을 한 사람이었어요. 손에는 작은 택배 상자를 들고 있었지요. 배달 왔습니다. 인터폰을 통해 들리는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정숙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민석의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전화선이 끊어져 있었지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전파 방해 장치를 설치한 것 같았어요.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정숙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30년 전 조태식을 숨겼던 그날처럼 그녀는 위기 앞에서 강인했어요. 생각해, 정수가. 어떻게 해야 할까? 창문을 통해 옆집 베란다로 건너갈 수 있을까 싶었지만 15층 높이에서 그건 너무 위험했어요. 비상구로 빠져나가는 것도 생각해 봤지만 아마 이미 누군가가 지키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열쇠를 조작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부엌으로 가서 가위를 꺼내 들었지요.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정숙은 방 문틈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지요. 이봐, 정말 여기 있는 거 맞아? 첫 번째 남자가 속삭였어요. 조용히 해. 분명 잠복하면서 집에 들어가는 걸 봤다니까. 아직 집에 있을 거야. 두 번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침대 아래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소리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지요. 남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방문이 서서히 열렸어요. 검은 구두를 신은 발이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숙은 숨을 참았어요. 어디 있나? 남자가 침대 위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침대 밑을 확인할 것이 분명했어요. 정숙은 가위를 꽉 쥐고 최후의 방어를 준비했지요. 그때 거실에서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누구야 이거? 방 안의 남자가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침대 밑에서 나와 방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거실에 서 있는 건 민석이었어요. 그가 언제 돌아온 걸까요? 민석은 한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권총을 조직원을 향해 겨누고 있었지요. 움직이지 마. 나 검찰청 김민석 검사다. 두 조직원이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러나 곧 그들의 표정이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검사, 여기서 혼자 뭘 어쩌겠다는 거야? 쥐새끼처럼 숨어있는 내 엄마나 찾아봐. 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가 어디 계시지? 정숙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표정으로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여기 있다. 내 아들 건들지 마. 조직원들이 놀란 듯 정숙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손에 들린 가위가 형광등 빛을 반사해 번쩍였지요. 엄마, 괜찮으세요? 민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말거라. 엄마는 괜찮아. 첫 번째 조직원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감동적인 모자 상봉이네. 그런데 이제 둘 다 죽게 생겼구만. 그가 권총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민석이 재빨리 소파 뒤로 몸을 피했어요. 정숙도 본능적으로 부엌 쪽으로 몸을 숨겼지요. 움직이지 마.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 민석이 소리쳤어요. 거짓말 마라. 전화선도 끊고 전파도 방해했으니까. 민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누가 전화로 신고한대요? 난 GPS 추적기를 가지고 다닌다고요. 지금쯤 특수부대가 건물을 포위하고 있을 거예요. 조직원들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곧 첫 번째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는 그 전에 일을 끝내면 되겠군. 그가 권총을 다시 들어 올리려는 순간 갑자기 아파트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렸어요. 까만 재킷을 입은 남자들이 성큼 들어섰지요. 민석이 들어오면서 현관문을 미리 살짝 열어놔서 소리도 없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검찰청 특수부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민석이 지휘하는 특수부 수사팀이었습니다. 팀의 한 사람이 정숙에게 다가와 안전한지 확인했어요. 괜찮으세요? 민석 검사님의 지시로 어머님 아파트를
24시간 보호 중이었습니다. 조태식 씨의 제보 덕분에 조직의 움직임을 미리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수사팀의 뒤에서 또 다른 인물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조태식이었어요. 그는 USB 제공 후 검찰에 자수했지만 정숙의 위험을 감지하고 민석을 설득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야 합니다. 내 부하들은 내 말만 듣습니다. 정숙 씨를 해치려 한다면 내가 직접 말려야 해요. 민석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조태식을 현장에 데려오기로 결정했던 것이었지요. 물론 삼엄한 경우 아래서요. 첫 번째 조직원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회장님, 이 여자가 당신을 배신하게 만들었잖습니까? 검찰의 정보를. 조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이제 모든 걸 끝내야 할 때가 왔으니까. 그가 민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김 검사, USB 내용은 잘 조사하고 있나? 민석은 조심스럽게 소파 뒤에서 나왔습니다. 네. 지금 특수부 전체가 그 증거로 조직을 뿌리 뽑고 있어요. 조태식은 미소 지었어요. 그것은 30년 만에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해방감에 가득 찬 미소였지요. 좋아. 그럼 난 이제 가도 되겠군. 조직원들이 혼란스럽게 서로를 쳐다봤어요. 회장님, 어디로 가신다는? 조태식은 그들을 무시한 채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30년 전 그 청년의 것으로 돌아간 듯 했어요. 정숙 씨, 이제 다 괜찮을 거예요. 당신과 아드님,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을 겁니다. 정숙은 깊은 눈빛으로 조태식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용서, 그리고 어딘가 모를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요. 고마워요, 조태식 씨. 그때 밖에서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더 많은 인원의 특수부대가 정말로 도착한 것이었지요. 조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끝이야. 조태식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너희들 총 내려놓고 얌전히 나가라. 더 이상 피 흘릴 필요 없어. 두 조직원은 망설이다가 조태식의 눈빛에 압도되어 결국 권총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민석이 재빨리 달려와 총을 치웠지요. 고맙습니다, 조태호 씨. 민석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조태식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조태식이라고 불러주게. 그게 내 진짜 이름이니까. 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어요. 특수부대원들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지요. 그들은 신속하게 들어와 두 조직원을 체포했습니다. 김 검사님, 괜찮으십니까? 선임 수사관이 물었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린 괜찮습니다. 이분들을 특수부로 데려가 주세요. 정숙은 조용히 부엌 의자에 앉았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피로가 몰려왔지요. 민석이 곧 다가와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정숙은 아들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괜찮다, 아들. 엄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단다. 민석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죄송해요. 엄마를 위험에 빠뜨려서.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 탓이 아니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그때 조태식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제 체포된 조직원처럼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김 검사, 나도 데려가 주시겠소? 민석은 조태식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지요. 법적으로는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협조자로서 최대한 선처를 요청할게요. 조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숙을 향해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어요. 다음에 뵐 수 있을지 모르겠소.
하지만 인생에서 당신을 만난 건 내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이었소.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꾸준히 미소를 유지했어요. 다음에 만나면 국밥 한 그릇 제대로 대접할게요. 조태식의 눈가에도 미소가 번졌지요. 그는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봄이요. 특수부대원들과 조직원들, 그리고 조태식이 모두 아파트를 떠난 후 정숙과 민석은 조용한 거실에 남겨졌어요.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숙이 물었어요. 민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조태식. 아니, 조태호 회장이 제공한 증거로 흑곰 조직을 완전히 밝힐 수 있게 됐어요. 정치인부터 기업인까지 모든 연루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됐죠. 정숙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그럼 이제 너도 안전한 거니? 민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엄마.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정숙은 창가로 걸어갔어요. 붉은 노을 아래 도시의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조태식이 정말 암에 걸렸대?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료 기록을 확인했어요. 췌장암 말기예요. 의사들 말로는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대요. 정숙의 눈가에 슬픔이 어렸어요. 세상의 빚을 갚고 떠나려나 보네. 민석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마도요. 하지만 엄마에 대한 빚은 오늘 갚았을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빚이 아니라 인연이지. 저녁 노을이 점점 짙어지며 방 안을 붉게 물들였어요. 정숙과 민석은 오랫동안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의 그림자가 마침내 걷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붉은 석양이 그들을 감싸 안았지요. 정숙은 문득 민석에게 물었어요. 아들아, 그런데 원래 결혼할 예정이었던 그 사람은 정말 조직의 딸이었니?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윤서는 정말 조태식 씨의 친딸이에요. 하지만 아버지의 범죄 행각을 알게 된 뒤 몇 년 전부터 검찰에 정보를 제공해 왔어요. 그녀는 아버지가 만든 조직의 피해자들을 보면서 고통받았고 결국 정의를 선택했죠. 조태식 씨도 딸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딸을 보호하기 위해 모른 척했던 겁니다. 그가 조직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한 이유 중 하나도 딸에게 깨끗한 미래를 주고 싶어서였어요. 정숙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진짜 연인은 아니었던 거니? 민석의 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서로 마음이 생겼어요. 작전은 끝났지만 우리 관계는. 정숙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렇구나. 그럼 이제 진짜 상견례를 해야겠네. 민석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엄마. 이번엔 제대로 정말 자랑스럽게 어머니를 소개할게요. 정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다시는 없는 사람이 아닌 가장 자랑스러운 어머니로서. 창밖의 노을이 점점 짙어지며 그들 앞에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의 문턱에 선 서울거리는 화려한 조명과 연말 분위기로 들뜨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거실 창가에 서서 민석이 건넨 청첩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색 바탕에 금빛 글씨로 새겨진 글자가 오후 햇살에 반짝였지요. 김민석, 조윤서의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청첩장에는 작은 손글씨 메모도 있었어요. 어머니, 이번엔 진짜입니다. 가장 소중한 분을 가장 자랑스럽게 모시겠습니다. 정숙은 청첩장을 가슴에 품었어요.
2달 전 있었던 일은 마치 긴 악몽처럼 느껴졌지만 그 덕분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흑곰 조직은 완전히 와해되었고 민석은 특수부 수사로 큰 성과를 인정받아 승진도 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와 윤서의 관계는 작전이 아닌 진실된 사랑으로 확인되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오늘 아침 배달된 신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면에는 조폭 두목의 양심선언, 30년 조직범죄 실체 밝혀져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조태식의 얼굴 사진도 있었지요. 그는 법정에서 담담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정숙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이제 더 이상 검은 차량이 집 앞에 주차되어 있지 않았고 낯선 이들의 감시도 없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이 문을 열자 민석과 윤서가 서 있었습니다. 윤서는 단정한 차림의 단아한 여성이었어요. 몇 번 만났지만 여전히 정숙 앞에서는 조금 긴장한 듯 보였지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윤서가 공손히 인사했어요. 어서 와, 윤서야. 정숙은 따뜻하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민석은 어머니에게 꽃다발을 건넸어요. 노란 프리지아와 물방울꽃이 어우러진 정성 어린 꽃다발이었지요. 어머니,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실 거예요. 민석이 말했어요. 정숙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특별한 손님? 그때 현관에서 다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석이 문을 열자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보였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지요. 조태식이었어요. 그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2달 사이 몸무게가 한참 빠진 듯했고 안색도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지요. 정숙을 바라보는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숙이 문을 활짝 열었어요. 조태식의 휠체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석은 간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여 잠시 밖에서 기다려달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그리고 정숙과 윤서에게도 살짝 눈짓했지요. 저희는 잠시 다른 방에 있을게요. 윤서는 아버지를 향해 다정한 눈길을 보내며 민석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로서의 걱정이 담긴 시선이었지만 아버지와 정숙에게 개인적인 시간을 주려는 배려가 느껴졌어요. 정숙과 조태식이 단둘이 남겨졌어요.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거실 바닥에 따스한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많이 아프신가 봐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먼저 말을 꺼냈지요. 조태식은 힘없이 웃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소. 1달. 어쩌면 그보다 짧을 수도 있고. 정숙은 소파에 앉아 그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왜 오셨어요? 조태식은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걸 전하러 왔소. 정숙이 봉투를 받아 열어보니 그 안에는 공증된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증여계약서였어요. 이게 무슨? 내가 가진 전 재산 중 합법적인 것들은 모두 자선단체 기부에 기부했소. 하지만 한 채의 집만은 당신에게 주고 싶었소. 정숙은 놀란 눈으로 서류를 바라봤어요. 왜 저에게? 30년 전 당신이 나를 하룻밤 재워준 그 집. 내가 찾아서 샀소. 인천 숭이동. 당시엔 낡은 하숙집이었지만 지금은 새 건물이 들어섰지. 그곳이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평화를 느꼈던 곳이요.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걸 받을 수 없어요. 조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주시오. 내 마지막 소원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병세가 많이 진행된 듯 했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는 다른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낡고 오래된 나무 상자였지요. 이건 30년 동안 간직해온 것들이요. 정숙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낡은 물건들이 고이 접혀 있었어요. 하숙집에서 정숙이 쓰던 손수건, 그녀가 조태식에게 건넸던 쪽지들, 그리고 조태식이 그녀에게 선물했던 작은 손거울까지. 이 모든 걸 간직하셨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태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들이었어. 윤서의 엄마가 죽은 후에도 이 상자는 늘 내 곁에 있었어. 정숙은 상자 속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맨 밑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하숙집 앞에서 찍은 청년 시절의 조태식과 정숙의 모습이었지요. 기억나시오? 그날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사진을 같이 찍자고 했었지. 정숙은 미소 지었어요. 네, 기억해요. 제가 말했죠. 이런 낡은 집에서 뭐하러 사진을 찍냐고. 조태식도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찍었지. 내 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 하나였소.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이 흘렀어요. 서로가 지나온 30년의 세월을 생각하며 말없이 바라보았지요. 왜? 정숙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왜 그때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하숙집이 망하고 제가 재치로 들어가야 했을 때 조태식의 눈빛이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땐 내가 당신에게 다가갈 자격이 없었어. 내 주변은 위험한 사람들 뿐이었고 나 자신도 점점 그들처럼 변해가고 있었지. 게다가 윤서 엄마와 결혼한 후였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당신을 지키려면 멀리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라 생각했지. 정숙은 무릎을 꿇고 조태식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차갑고 마르고 약했지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저를 멀리서 보며 살았군요. 조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소. 당신은 내 인생의 빛이었으니까. 윤서 엄마에게도 미안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당신을 향해 있었소. 갑자기 조태식이 심하게 기침을 했어요. 입가에 붉은 핏자국이 번졌지요. 정숙은 재빨리 일어나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숙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조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민석을 불러올까요? 아니면 윤서를. 조태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대로. 좀 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소. 정숙은 다시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소파가 아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눈높이에 맞췄어요. 30년 전 그날 밤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찾아왔을 때 왜 나를 도와주었소?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게 전부예요. 조태식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단순한 선행이 내 인생을 바꿨소. 그리고 당신의 인생도. 정숙은 미소 지었어요. 맞아요. 제 인생도 바뀌었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는다고? 조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렇게 살아온 덕분에 민석을 만났으니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조태식의 얼굴에 안도와 행복이 스쳤어요. 그 아이를 잘 키웠소. 정의로운 사람으로. 이제 내 딸을 맡길 수 있어 다행이요. 맞아요.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윤서도 아버지를 닮아 용기 있는 선택을 했군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30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를 가로질러 흐르는 듯 했습니다. 행복과 슬픔, 그리움과 후회,
모든 감정이 뒤섞인 침묵이었지요. 아이들의 결혼식 언제였더라? 조태식이 물었어요. 다음 달 첫째 주 토요일이에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조태식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어요. 그때까진 버티지 못할 것 같소? 내 딸을 직접 신랑에게 데려다 주지 못할 것 같아 마음이 아프오.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꼭 오셔야 해요. 윤서도 분명 아버지가 함께하길 원할 거예요. 아이들과 상의해서 결혼식을 더 당겨야겠어요. 조태식은 미소 지었어요. 최선을 다해보겠소. 하지만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건 민석과 윤서에게 주는 내 결혼 선물이요. 비록 식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정숙은 그 봉투를 받았어요. 안에는 제주도의 작은 별장 소유권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내 별장이요. 아이들의 신혼여행을 거기서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 윤서가 어릴 때 자주 가던 곳이기도 하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직접 주시지요. 제가 두 사람에게 잘 전해줄게요. 조태식은 갑자기 손을 뻗어 정숙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손길은 떨리고 약했지만 따뜻했어요. 당신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인생에서 만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요. 정숙의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조태식의 손이 그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본 적 있소?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끔이요. 조태식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나는 매일 생각했소. 하지만 그건 이기적인 바람이었지. 당신이 민석을 얻지 못했을 테니까. 그리고 나에게는 윤서가 없었을 테니. 정숙은 조태식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걸었고 지금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만나 새 가족이 되는군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조태식은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어요. 숨이 가빠지는 것 같았지요. 괜찮으세요?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저 조금 피곤할 뿐이요. 그는 힘없이 웃었어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소? 윤서를 불러주시겠소? 정숙은 재빨리 민석과 윤서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방에서 나와 상황을 살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윤서가 걱정스럽게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어요. 많이 피곤해 보여요. 이제 쉬셔야 할 것 같아. 정숙이 말했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간호사를 불렀어요. 조태식의 휠체어가 문 쪽으로 향하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해도 될까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동안 당신은 내 마음속에 늘 봄이었소. 어둡고 차가운 내 인생의 유일한 따뜻함이었지.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조태식 씨도 제 기억 속에선 항상 그 청년 그대로였어요. 조태식은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윤서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 다음 조용히 휠체어가 현관을 빠져나갔어요. 정숙은 창가에 서서 그가 탄 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민석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쌌어요. 괜찮으세요? 정숙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괜찮아. 어머니에게 특별한 분이셨나 봐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는 내 인생을 바꾼 사람이었지. 윤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정숙의 다른 쪽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버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평생 간직해온 마음도요. 앞으로 저도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정숙의 눈이 다시 촉촉해졌어요.
그녀는 윤서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물론이지, 윤서야. 세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거실에 앉았어요. 정숙은 조태식이 남긴 상자를 민석과 윤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윤서 아버님이 30년 동안 간직해온 물건들이란다. 윤서는 상자 속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봤어요. 정숙이 쓴 쪽지, 손수건, 사진. 모두 소중히 보관된 추억이었지요. 아버지는 이런 걸 항상 소중히 여겼어요. 저도 몰랐던 아버지의 모습이네요. 윤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내면은 여전히 그 청년 그대로였지. 윤서가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정말 멋있는 이야기예요. 마치 영화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깊었다니.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하단다. 민석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숙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알아. 참 이상한 인연이지?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구나.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도 그분을.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빌딩 사이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삶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본 적은 있어. 하지만 그랬다면 너를 만나지 못했을 테니 후회는 없단다. 민석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정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너였어.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리고 이제는 윤서도 우리 가족이 되었구나. 윤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차를 더 끓이러 간다며 모자에게 조용한 시간을 주려는 배려였지요. 민석은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윤서와 함께 항상 곁에 있을게요. 정숙은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란다. 창밖으로 석양이 완전히 물들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태식이 남긴 상자를 가슴에 안았지요. 봄은 혼자 오지 않는다고 했지. 그녀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내 말이 맞았어. 봄은 항상 누군가의 손을 잡고 오는구나. 석양이 완전히 저물고 밤이 찾아왔어요. 정숙의 아파트 창가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세 사람의 실루엣이 평화로운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었지요. 마치 오랜 겨울을 지나 드디어 찾아온 봄날의 약속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